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손지연 기자입니다. 조기 대선이 벌써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선 국민들,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과연 누가 어떤 비전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판도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계 주자들도 보수 진영에서 꾸준한 지지와 오늘 판도라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힘차게 판도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주시죠. 예, 작년 12월 3일 날 대통령의 위법적인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의 전원 일치 8대0 판정으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 파면 때문에 결국 6월 3일 날 예상치 못했던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이제 촉발했던 정치 위기가 경제 위기 또 외교의 위기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나라 전체의 위기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은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판도라는 조기 대선은 뭐뭐 대 뭐뭐의 대결이다. 조기 대선은 정답 뭐뭐 대 맞춰보시죠. 뭐뭐의 대결이다. 성 의원님, 정답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그 윤석열 짧게 답만 대통령을 말씀하세요. 물고 짧게 들어갈 답만. 거예요. 두 분 벌써부터 신경전이 팽팽한데요? 이름이 이 자체가 과거가 돼버렸는데 과거를 물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대선은 민주당은 분명히 아마 과거를 물고 들어오는 과거 대 우리 당의 미래의 대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대선은 과거 대 미래의 대결이다. 이게 정답인가요? 판도라 새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맞춰버리면 어떡합니까? 워낙 콤비를 오래 해가지고요. 아니, 눈만 속마음이 봐도 알아요. 그대로군요. 네. 이런 것도 이렇게 틀리는 것도 아니, 맛이 있는데. 아니 제가 이 판도라 여러 번 나왔는데 답을 한 번만에 맞춘 분은 제가 성일종님 처음이신 것 처음이에요? 같아요. 예. 아니 그만큼 이제 두 분이 잘 통하시는. 예. 그런데 이렇게 두 분이 잘 통하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민주당의 뭐 최고의 의원이지요. 예. 정말로. 예, 예. 우리 성일종 의원님 저는 말씀대로 아니 이번에 대선 왔으니까 좀 나가야지. 그걸 포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서 정말 그런지 민주당을 지금 눈에 대표할 지금 수 있는 충혈되셨어요. 눈이 오늘 한쪽 핏대 세우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기려고. 그래서 우리 성일종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답을 맞춰주셨는데 이번 조기 대선은 네. 과거 대 미래의 대결이다. 이렇게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네.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과거, 청산해야 할 과거에 해당되는 이슈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지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제 피고인석에 앉은 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5번째인데 이 삼선 의원이신 두 분이 이 광경을 목격했을 때 심경이 과연 어떨지 좀 궁금해서 여쭤볼 텐데 일단 먼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이 된 성 의원님 먼저 심경이 어떠셨어요? 국민들 모두가 아마 보시기에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직 대통령들이 무사한 나라가 되어야 좋은 나라지요.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만감이 교차를 많은 국민들께서 하실 거고 네. 우리가 2000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발상지잖아요.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도 정치범들은 도편 추방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정에 세우거나 이 감옥에 가거나
대통령 당시에 또 구속이 됐었잖아요. 이런 일을 안 했다고요. 만델라도 나와서 정치 보복을 안 했어요. 또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했지만은 그때 한 번도 정치적으로 박해를 하거나 누구를 감옥에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좋은 그런 선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윤 대통령을 굳이 그렇게 감옥에 넣으려고 했었던 것들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아테네의 직접적 민주주의보다도 못하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찹찹하지요. 우리나라의 근데-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그 실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일종 의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 무슨 정치 기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감옥 보내기 위해서 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야당이 또는 민주당이 계엄을 하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일입니다. 자, 좋습니다. 모든 걸 다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한두 분의 대통령도 아니고 이미 5번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사법심판의 대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의 나라가 된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성공한 대통령 한 분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정말로 그런 이제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선출되는 대통령은 정말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좀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그리고 사법 심판의 대상이 돼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뭐 100% 동의합니다. 우리 당에도 계엄을 잘했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지요. 잘했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헌재와 여러 가지 사법적인 질서 있게 이 프로세싱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대통령 굳이 감옥을 보내야 된다고 감옥에 내한다고 의원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헌재가 진행하고 있고 또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하고 있고 네. 또 그런 과정에 감옥을 갔다 또 나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질서 있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법원이 여러 판단을 내렸잖아요. 대통령의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고 또 이게 네. 대선이 가까우고 영향도 줄 수 있으니까 중립적이고 또 이런 대선에 관리한다는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성숙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이 프로세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비난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도 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얼굴들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얼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이 제 드린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런 제도도 있었는데 비해서 아직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좀 그 수준이 낮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짧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예, 짧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는 뭐 성일종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 결과 우리가 70년 동안 친일의 잔재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또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듯이 지금 이 내란의 죄라는 것은 이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중형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하실 때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내란의 죄, 또 국헌을 문란시킨 이러한 행위는 그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밖에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향후에도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정으로서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이런 명백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는 계엄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벌을 그렇게 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벌을 주고 뭐 이런 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프로세싱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을 가두고 감옥에 보내자고 했던 게 민주당이에요. 이 정치권에서 얘기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헌재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민주당이 얼마나 그동안 이 피의자에 대한 자기 방어권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벌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지금 재판되는 이런 절차도 우리가 민주적으로 법의 프로세스에 맡기자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두 분이 말씀하시는 이 과거가 조금 청산해야 될 과거가 두 분이 조금 달라요 생각에서 동상이몽인데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이해를 좀 하셨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윤 전 대통령 이야기를 좀 나눈 김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심이 작동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 의원님 실제 그 영향력이 작동을 하고 있나요? 작동 안 합니다. 또 작동해서도 안 되고요. 네. 문심이 작동해가지고 21대 총선할 때 국회에서 저 부산 쪽 의원들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문심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독자적으로 운동했었던 우리 전 의원만 살아남은 거예요. 부산에서. 아니 전직 대통령 아니, 왜? 본 보셨습니까? 아니 왜 하필 네, 또 우리- 저를 끌어들여가지고 사람을 네. 난처하게 만드시고 아니 사실이잖아요. 여기 당사자가 있으니까 오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연설해 준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낙동강에 그냥 다 수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국민들께서 지도자를 보시는 눈은요. 누가 자기 힘으로 하는가. 누가 정말 길을 만들고 네. 때로는 배를 만들어서 이 산을 넘고 그리고 바다를 건널 수 있는지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기 능력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누구의 힘을 빌어서 고지를 쉽게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국민들이 박수를 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심을 끌어들이는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패할 겁니다. 윤심을 끌어들이는 후보가 있으면 그분이 팔 거다. 그럼 이렇게 돌려서 좀 전혀 아니 근데 여쭤볼게요. 근데 예 좋습니다. 근데 네. 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 잡고 넘어가야만 네, 됩니다. 그거는 짧게 말씀 제가 주세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오시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직까지는 저의 역량과 저의 힘으로 제 지역구 방어가 가능하니 정말로 제가 위기의 상황에 되면은 그때 SOS 신호를 보내면 그때는 꼭 좀 와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선거 끝날 때까지 제 지역구는 저의 힘으로 방어가 가능했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분명한 말을 팩트입니다. 예쁘게 한 거죠. 네. 아니, 말을. 이게 분명한 그래서 팩트입니다. 속마음은 안 오시길 바란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에 들어와 보시지도 않아놓고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두 분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유독 이 동상이몽이 많습니다. 그러기 이 말이 때문에-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 이렇게 지금 놓고 뉘앙스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것도 여기까지 하고 그 제가 전 의원님께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22일 날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를 예, 해요. 예. 지금 성 의원님께서는 윤심이 작동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차 컷오프에 4명 후보가 남게 되는데 이때 윤심이 작동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그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시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확인도 안 한 거 가지고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럴 거야 이거 말고 딱 보이는 것만. 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관저에 앉아가지고 여당의 지도부 또 여당의 그 중진 의원들 불러다가 차담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나경원 의원 만나고 난 뒤에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치적 메시지들을 계속 발신을 하죠. 조기 대선 국면에. 이것은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번 대선에 영향력을 미쳐서 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혹여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혹여라도 또 인신구속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이 감옥에 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사면 복권까지 고려를 해서 이번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인 유튜브를 개설하지 않을까. 개인 유튜브를 개설하실 개인 거다. 유튜브를 개설하셔가지고 말하자면 구구 세력의 중심에서는 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 요것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판단이겠죠. 네. 윤심을 이용하는 우리 후보들이 있다 그래야 네.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를 더 정립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개입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유일하게 이런 판에 개입을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지난 총선할 때 다 얘기를 했잖아요. 어?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그러질 않나. 우리 성일종님 그래가지고- 뜬금 없는 아니 말씀을 하지 그래가지고 마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밀었던 후보들이 이제 거의 다 낙선을 하고 이랬었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후보들이 알 거예요. 그 관저에서 불렀었는데 김기현 대표도 가셨었고 윤상현 의원도 갔었잖아요. 출마 안 했잖아요. 그 자리는 고생했다라고 해서 덕담도 하시고 감사의 표시였을 거예요. 이제 중요한 대선이 와 있는데 대선 후보가 어리석지 않다면 윤 대통령한테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그 관저에 갔다 와서 윤 전 대통령과의 대화가 본인의 그 출마 결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격려한 부분이야 격려대로 받아들였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부분은 성일종 의원께서 눈에 빤히 보이는 걸 갖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나경원 의원께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나고 난 뒤에 출마선을 하셨고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도 저 관저에 가가지고 전한길 씨하고 사진 찍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내일인가 모레 출마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이번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고 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나중에 보세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점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겁니다. 보십시오. 자, 안 됩니다. 그 지금 윤상현 아니, 자 요거만 아니, 정정하고 갈게요. 네. 윤상현 의원은 오늘 그 불출마하겠다라고 불출마. 네, 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 성일종 의원님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봐야 되니까 예. 반론도 안 주시고 그냥 막 넘기시는군요. 아유 지금 저희가 뒤에 또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서 꼭 하셔야 되면은 한 1분 하시고 아니면 열까요? 진행에 협조를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성일종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들께서 신중하게 뽑고 그리고 판단을 많이 하시죠.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이 격이 없어 보면 그 나라 품격이 어떻게 보입니까? 참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후진국으로 보이잖아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바로 이런 이제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이번 대선은 공공이다.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땡땡이다. 전 의원님 정답은? 요즘 우리 유행하고 있는 병 중에 난가병이 있습니다. 난가? 이번 대선은 난가 아닙니까? 아니면 경상도식으로 냉가? 정답은? 아니면 네. 대선은 심판이다. 난가, 이걸 한번 냉가, 칠까요? 심판. 땡. 아닙니다. 네, 정답은?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여러 대통령 중에 후보들 중에 한 분을 뽑는데 대선은 곧 국격이다. 대통령 자체가 국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지만 우리 국민 한 분을 대표해주는 그러한 국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국격을 뽑아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어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외신 기자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대선 상황을 리포트를 했어요. 그 나라에 이제 보도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에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가 전과사범이고 또 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5개의 사건에 12개의 사건인가? 8개의 사건에 12개의 사건으로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또 그 주변에서 측근을 포함해 7명이 자살을 했단 말이죠. 이런 기사를 쓰니까 그 신문사에 독자들의 항의가 너무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특파원이
취재를 잘못했거나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사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한 이번 대선을 통해서 과연 이 대통령을 뽑아야 될 텐데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분들이 이게 국민을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대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성일종 의원님 평상시 이제 모습을 보자면 뭐 국격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격을 극단적으로 추락시킨 대표 선수가 지금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국제 무대에서 날리면 바이든으로 날리면 또는 바이든 뭐 이 논란으로 국격을 실추시킨 것은 물론이고 지금 21세기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아니 대한민국이 저런 나라여서 아니 대한민국이 자꾸 일어나 보니까 무슨 뭐 맨날 저기 뭐야 쿠데타나 일으키는 아프리카의 어디 뭐 도도 보도 못한 나라가 돼버렸네. 이렇게 지금 외신이 보도하고 있고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장본인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성일종 의원님 입장에서 국격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지만 탄핵당한 대통령, 그것도 국격을 심각하게 추락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국민의힘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좀 아니지 않나.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천 의원님도 그 얘기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8개 사건에 12개의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전 대통령은 이미 과거가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이 뒤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제 미래를 선택하는 길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과거를 거울 삼아서 미래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과거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렇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미래를 성 의원님이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은 국격과 밀접할까요? 한덕수 국무총리? 왜냐하면 이제 지금 성 의원님께서 이제 지금 총대를 메고 한덕수 출마론 띄우시는데 이제 지금 앞장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셨어요. 한덕수 대행께서는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응답해달라. 왜 한덕수 대행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바로 그런 지점에서 한덕수 지금 대행을 본 거예요. 지금 한덕수 대행이 앞으로 한 50일 정도 남았잖아요. 이 50일이 중요하냐? 아니면 앞으로 5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할 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이 5년이 중요하냐는 전 그 점을 봤어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그동안 삶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국회에 재선 때 정무위 간사를 했거든요. 그때 총리로 지명이 되셔서 인사청문을 할 때 여당 간사를 했어요. 이분이 살아온 모든 것, 재산에서부터 지인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검증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모범이시고 티 하나 없이 정말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보면은요,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국가 대개조를 해서 이 혼돈의 질서를 마감하고 새로운 질서를 재편해서 이 나라가 5만 불, 10만 불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정세가 어때요? 미중 패권에 의해서 굉장히 엄혹한 시대를 맞고 있는데 통상과 관련되는 관세가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외교 안보 또 전문가예요. 여기에다가 경제수석을 비롯해서 아주 대한민국의 뛰어난 경제 전문가예요. 이러한 전문가란 말이죠. 그리고 정말 이분이야말로 국제 신사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국내 정치인이자 부패 혐의가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대립각에 선단 말이죠. 또 우리가 지금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데 동서의 갈등이나 이념의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이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시다가 서울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전주로 가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한 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전북 도민회의 오랜 명예회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이제는 이 시대가 이러한 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대선에 나온다? 저는 본인 개인적으로 보면 대통령 예스 or 노로 두 분께 여쭤볼게요.
저는 뭐 나온다고 봅니다. 나온다. 예스. 예. 전 의원님께서는 저는 못 나오실 것 같아요. 못 나오신다. 예, 예. 왜 못 나오신다고 보세요? 일단은 우리 성일조 의원님께서 뭐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통상 전문가 또 굉장히 뭐 이 국제 신사 또는 이제 외교 통상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돋보인다. 뭐 그중에 뭐 인정할 만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이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니까 이 내란 동조자가 오는 격입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형사사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국헌을 문란시킨 내란 수괴 또는 내란 우두머리를 모셨던 총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법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국민들에 대한 도리, 예의 이런 차원에서도 스스로 출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품격이 있다면 정말로 국제신사라고 평가되어질만 한다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면 출마 못하는 것이죠.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한 총리가 그 제3지대에 출마한 후에 단일화하는 방안 거론되고 있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겠지요. 그래서 뭐 그런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과 내일까지 저희 네. 당에 이제 등록하는 날이니까 내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들어오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택지는 본인이 하는 것이죠. 우리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란 동조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할 때 아주 반대를 심하게 하셨었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국회에 나와서 12월 11일 날 대정부 질문할 때도 국무회의가 심각한 흠결이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우리 전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에서 굉장히 거북한 거예요. 응? 두려운 거지요. 네. 왜? 너무 대칭을 가지니까. 저 이재명 대표하고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놓고 보면 너무 이 상품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확실히 그럼 이게 벌어지는 직접 겁니다. 물어볼까요? 네. 전 예, 의원님, 예. 그 한덕수 대행이 민주당에는 두려운 대상인가요?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엄청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것은 민주주의 복원력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 또 우리가 이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여줬던 다이나믹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께서는 이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도 아닐 뿐더러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가까이 한덕수 총리 어디 있었습니까? 3년 내내 존재감 없이 그래 계시다가 계엄에 반대는 했다 손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은 진행이 됐습니다. 못 막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앞서 나가지 않고 현실적으로 형사적 책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국민들에 대해서 정치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출마는 불가한 것이죠. 정치적 네, 도의, 오늘 정치적 얘기는 정치적 여기서 도- 끝내야 될 것 네, 같아서 정치적 네. 도의를 정치적 잠시만요. 도의를 저희가 책임진다고 다음 한다면 시간에 다시 두 분을 모시고 다시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만나를 것 같은데. 아,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아, 예, 예. 네. 네. 엄마 오세요, 엄마 오세요. 어머니? 네, 어머니. 네. 어르신 잡고 우파 아니에요, 우파? 우파요. 우파요. 지난번에 우파인데도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니 보자마자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게 이렇게 팬들이 너무 많으신데 오늘 이 날 좋은 날 윤중로는 또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네. 계엄 선포 때 네. 사실은 굉장히 이 국회를 둘러싸고 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월담한 게 굉장히 네. 화제가 됐는데 저는 그날 어디서 담을 넘었는지 기억이 없어요. 왜요? 그래서 우리 보좌진들이 여기라고 가르쳐줘서 그 역사의 현장으로 저희 네. 한번 가보죠. 그 같이. 충격이 막 수행비서가 네. 여기서 넘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네, 네. 여기 굉장히 상당히 높은데? 네. 이거 어떻게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운동장을 걸어간 기억은 나요. 저기 저 운동장을 헬기가 내렸던데. 이 헬기가 내렸던 저 운동장을 밟고 저 네. 본청으로 들어가신 기억이 나신다. 네네네네. 발을 끼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어머.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이게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발이 이렇게 끼잖아요. 네, 그쵸. 이 상태로 넘었다는 거예요, 박찬대 원내대표. 그래서 이게 발이 안 빠져가지고 어머. 안 빠져가지고 얼굴부터 떨어졌어요. 거기가 좀 얼굴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 국회 이 벚꽃 윤중로 축제는 네. 매해 이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분들이나 주변에 이제 국회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복지 같은 건데 네. 의원님은 이 윤중로 벚꽃을 몇 번이나 보신 거예요? 저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7대부터 하면 전 엄청 많이 보셨을 거라고 대답이. 20년 동안 세 번째인데 왜 한번 그렇게? 처음에 신기해서 봤고 네. 두 번째가 며칠 전에 영상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내란이 극복됐고 일상으로 회복. 어. 그게 국민들의 모습을 나도 보고 싶다. 국민들의 표정이 어떤지. 네, 그래서 두 번째 갖고 오늘 세 번째. 그래요? 네. 근데 보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막 진짜 벚꽃이 좋네. 너무 예뻐요, 네네. 지금. 굉장히 예쁜데 탄핵 인용 이후에 국민들의 반응이 의원님한테 더 조금 열렬한가요? 뜨겁죠. 뜨겁다. 네. 어. 그래서 국민들의 열망을 사실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고 네. 소추위원 하는 동안 넉 달 동안 네. 말의 감옥에 gat혀 있었거든요. 말의 감옥에 말 갇혀 못할 있었다. 고통 방송 출연도 사실은 자제했었고. 그래서 이 탄핵 인용 안녕하세요. 이후 안녕하세요. 네. 첫 출연 네. 아니세요? 답답하셨다 막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네. 워낙 말씀하시는 거 소통하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허벅지에 옷핀으로 찌르면서 옷핀으로 찌르면서 찌르면서 지금은 중단 시기다 참아야 된다. 자료를 살펴봤죠. 자료를 네. 살펴보셨다. 그 자료가 이만큼 네. 이제 있는데 자료를 한 번 읽었던 거 또 읽고 네. 거의 뭐 연예인이신데요? 아니 저희가 이제 벚꽃길 쭉 걷고 왔는데 네네. 저희 이제 앉자마자 네.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내 얼굴. 얼굴은 지금 오면서 계속 봐서 네. 이 감사패 네. 사실은 저희 22대 총선 전에 불교계랑 조금 사이가 정청래 의원의 그 사과는 없이는 민주당 소속 관계 모두를 조계종 사찰에서 출입을 금해야 된다. 이후에 이 감사패까지 받으신 뭐 보니까 이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에 기여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도 또 이 요즘은 네. 절에 많이 다녀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네. 스님들이 네. 뭐 역행보살이 되었다. 역행보살. 일을 거꾸로 했는데 불교 문제를 잘 해결해가지고. 네. 아니 제가 네. 이 인터뷰 하려고 네. 그 SNS를 좀 살펴봤어요. 네.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란 사진 하나 찾았잖아요. 못 보실까 봐 갖고 왔어.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네. 가수 이승환 씨랑 동갑이라며 동안과 노안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네. 이런 댓글을 네. 많이 달고 나도 원래는 얼굴도 작고 피부도 고왔는데 화냈다. 정치하면서 피부가 안 좋아지면서 얼굴이 커진 거다.
위원장님 그 SNS 보는데 SNS 대문 사진이 저희 판도라 사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또 이렇게 판도라 가족으로서 이렇게 이걸 지켜주시는구나. 판도라 1회인지 2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시작하면서 네.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말하자. 예전에는 정청래는 왜 이렇게 가볍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했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컷오프 공천 탈락했는데 탈당하지 않고 오히려 선당우사의 자세로 당에 남아서 오히려 공천받은 사람들 당선시켜달라고 20대 때. 전국 지원 유세를 했다. 맞아요. 더 큰 유세단으로. 예. 나는 무거운 정치인이다. 어, 공천 못 받았다고 탈당하고 다른 당으로 옮기고 이당저당 철새 정치 이런 것이 가벼운 정치 아니냐. 나는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겉은 경쾌하게 유쾌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도 일종의 대국민 서비스다. 그래서 제가 철학 사상을 내가 창시했거든요. 어떤 거? 유쾌, 통쾌, 상쾌. 아. 그래야 국민이 흔쾌. 윤석열은 퇴쾌. 나는 명쾌. 권성동 원내대표랑께서 민주당 의원 중에 가장 친한 의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권성동 의원이 동부지검 네. 검사 시절 때 제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저를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래서 경고 벌점 1점을 맞았대요. 네. 본인은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네. 같이 국회의원이 돼서 네. 그때 당신이 검사 시절에 조사했던 게 나다. 나에게 벌점 1점을 선물한. 그래서 그때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제가 가방위원장 시절에 네. 가방위원이었어요. 둘이 엄청 싸웠어요. 아니 의사 진행을 주세요.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정청래 똑바로 해요. 윤석열 대통령 어찌라니까 독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 똑바로 알아가세요. 앉으세요. 뭐 하시죠 지금? 그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어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인데 막 서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라고 해도 안 앉아. 그래서 그럼 계속 서 계세요. 그랬더니 또 스르륵 앉고. 이 법사위원장 하시는 동안 화제의 짤이 가장 많이 돈 법사위원장 중에 한 분 아닐까 싶어요. 왜냐? 어쨌든 기존의 법사위원장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달랐어요. 그래서 네. 뭐 10분 퇴장. 그리고 뭐 서 계세요. 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기회를 요청 10분간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 계속 서 계세요. 앉지 마시고 계속 서 계세요. 박기태 의원은 왜 앉아요? 계속 서 계시라니까. 그리고 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죠. 국회법 제49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보통 여야가 싸울 때 네. 관례를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그런 법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사위 운영의 관례를 소환시켜서 하나하나 깨가는 과정이었어요. 저를 공격했고 네. 저는 그거를 법으로서 정립해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래서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볼 겁니다. 저는 앞으로 법대로 할 겁니다.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정치 현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6월 3일 날 어쨌든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어요. 네. 근데 위원장님이 국민의힘은 출마 포기하라고 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은 동의 못하겠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 전신 할아버지 아버지 당에서 네. 배출한 대통령들을 역사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승만 대통령 3.15 부정선거로 국민들에게 쫓겨났어요. 박정희 비상계엄의 원조잖아요. 전두환 12.12 군사반란 그러면 5.17 비상계엄 그리고 이어받은 노태우 대통령 감옥 갔잖아요. 김영삼 IMF 국가 부도 사태를 일으켰잖아요. 이명박 부정부패 혐의로 감옥 갔어요. 박근혜 국민의힘에서 탄핵됐어요. 윤석열 이번엔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탄핵당했잖아요. 다 사실은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통합진보당 네. 위원정당 심판해가지고 정당 해산시켜버렸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1.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그때 혐의가 내란 선동이에요. 지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국민의힘 1호 당원이잖아요.
국민의힘에 책임이 없나요? 염치가 있어야죠. 더 많이 나오겠대 지금 대선 후보. 그러니까 지금 1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자들도 아니고. 네.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 통과할 후보 4명을 꼽는다면 지금 상태로는 김문수가 되지 않을까? 그냥 4명을 꼽을 필요도 없이 김문수 장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상태로라면. 지금 상태로 그것이 라면? 네. 옳은 건 아니지만 무릇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네. 5가지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봤죠. 그거 감동이더라고요. 네. 시대 정신이 있는가? 자신만의 신화, 자신만의 서사가 있는가? 자신만의 정치적 업적이 있는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지해주는 팬덤이 있는가? 누구랑 집권할 것인가? 라인업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가? 이 5가지가 적어도 있어야 대통령을 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조항에 다 걸려요. 시대정신이 있는가? 지금의 시대정신은 뭐냐? 내란 종식입니다. 지금은 대선 필패구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수면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을 것 같은 정청래의 뇌피셜. 윤석열을 옹호하자는 윤석열 지지파와 윤석열과 손절하자는 파가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 탈당, 제명, 손절한다고 그러면 우리 윤석열 신당 뿌릴 수 있어. 그럼 분당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놓고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가 나왔을 때 그나마 좀 위협적이라고 보세요? 윤석열 색깔을 하고 나오는 분이 제일 우리로서는 좋겠죠. 좋다. 네.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래 봤자.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하셨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했는데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로 국민의힘 그 정당 예산 심판 대비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어쩌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권 교체 이후에 내란당 아니냐.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처럼 위헌 정당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헌재에서 그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막고자 미리 알박기를 하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정권 교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국민의힘이 공격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던 재판 계속하자. 근데 헌법 84조는 내란이나 외환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아니라면 형사 불소추권이 있어요. 네. 현직 대통령은 살인을 했어도 강도를 했어도 5년 동안은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대한민국 유일한 사람 헌법적 특혜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기존에 받던 재판이 있으니까 계속 받자 이렇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거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럼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랬을 때 그걸 대비용으로 미리 알박기를 해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완규 후보자 임명 막을 뭐 뾰족한 방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네. 하는 것이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완규 후보자 임명 막을 뭐 뾰족한 방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네. 판도라 방영이 끝나고 며칠 후에 네. 알 것 같습니다.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네. 있지만 지금 공개하기 좀 네, 어렵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 찾아가는 판도라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 법사위원장이신 정청래 의원께서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예전에 조용필 씨가 불렀던 노래를 살짝 네. 가사만 바꿔서 한번. 내라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감정이 리듬이 좀 틀렸구나 이거. 다시 할게. 저희 찾아가는 판도라 인터뷰를 판도라의 또-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률 최소 4% 이상 최소. 대박 때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저희 판도라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쏟아지는 정치 뉴스 판도라의 특종 정치에서 세 계좌가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출입 김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입 홍익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두 분 의원님 기자로 모시고 이 파노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어차피 무직인데 고맙습니다. 프레임상 제가 제일 손해인데. 왜 손해세요? 두 분은 그래도 경험이 있는데 네. 우리 김영우 의원님은 진짜 기자였잖아요. 네, 방송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예. 저만 이제 완전히 초출 아무것도 아닌. 아니 근데 또 기자들을 배출하는 이제 교수를 하셨었으니까 뭐 다. 그렇죠. 그렇게 초짜들이 네. 특정하는 겁니다. 그럼요. 예, 원래 예. 또 말진이 특종 물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 뭐 기자를 시켜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 정당 출입하는 그 말진 네. 기자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자, 먼저 김영우 기자, 그 국민의힘 시점 사심 브리핑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 이 마이크 준비했습니다. 이거 전달해 드릴 테니까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마이크 네. 건너옵니다. 네, 말진 기자 김영우 국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기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대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8명이 출마를 선언했죠. 또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명이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정치권은 빠르게 조기 대선 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저 김문수, 황준표는 저 한동훈은 저 안철수 저 나경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가히 춘추 전국시대 수준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사심 브리핑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진 기자의 사심으로 봤을 때 후보는 아주 그냥 차고 넘치는데요.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국민의힘 후보 숫자만 많다고 과연 흥행에 성공할까요?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무시한다면 그 흥행이 아니라 자칫 정치적인 만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실 때 김 기자가 보기에는 제대로 싸울 국민의힘 후보는 누구다?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번 선거는 이제 비상계엄 네. 또 탄핵 선거입니다. 물론 미래를 지향해야 되는 선거이지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취재 기자의 보도 윤리 또 양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요. 네. 하지만 이 또 판도라는 그걸 안 지켜도 되는. 그렇습니까? 판을 깔아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까겠습니다. 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그날 밤 그 순간 중요했던 순간에 국민의힘을 그래도 구한 그런 정치인이 있죠. 당시 당대표가 그래서 조기 대선입니다마는 그래도 대선에 후보라도 낼 수 있는 정당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그때 그런 중대 결심을 안 했더라면 지금 뭐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배신하고 배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을 지키고 네. 또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게 나라 일을 하는 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죠. 그래서 저는 그나마 명분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가 출마의 명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민주당 출입하는 홍익표 기자께 여쭤볼 텐데 국민의힘 일단 이 출마 러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합니다. 대통령 탄핵 안 당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 많은 사람들 어디 갈 뻔했어? 예, 도리어 우리보다 더 기다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출마 포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좀 더 국민께 겸허하게 죄송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막 뭐 반장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막 쏟아져 나와서 내가 뭘 할 건가? 나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어필하고 내가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지도자인가 이걸 보여주는데 주력해야 되는데 전부 일성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인가 이런 생각이 더 깊이 박히는 거죠. 그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 이 사람이 나오면 우리는 좀 환영이다, 편하다 이런 분 누가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거론하면 또 좀 신뢰가 되긴 하지만 네. 굳이 하면 아무래도 지금 도리어 1등인데 저희 당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보는 게 도리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가 그 이미지가 좀 노예해 보이잖아요. 네. 연세도 제일 많으시고 그다음에 글쎄요 뭐 호감도 이런 거 등등 했을 때 지금 1등인데 과연 그 계속 갈 건지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 그들만의 리그에서 1등이다. 그렇죠. 중도층에게 그 어떤 호소력이 있는 후보인지 이런 거에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후보가 되면 우리 조금 긴장해야 될 것 같다. 이 후보는 누가 있을까요? 그런 후보들이 다 정리가 돼 버렸다. 정리가 다 됐어요. 예, 오세훈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 시장이죠.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특히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네.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안팎에서. 그랬는데 유승민 전 대표는 뭐 결국은 당내 그 배신자 프레임을 못 넘어섰고, 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나 또는 그 토지거래 허가제 그 스스로 이제 자충수를 둔 거죠. 그리고 아마 지지했던 의원들이 그 오세훈 시장이 좀 하락하니까 네. 도리어 그 한덕수 권한대행 쪽으로 갈아탄 것 같아요. 옛날에 1월 달인가요? 어때 무슨 모임할 때 오세훈 시장 모임하는데 한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의원들의 대부분이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하는 지지하려고 했던 모임인데 이제 당 지도가 말렸죠. 그때가 아마 개헌 토론회였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도 커지고 하니까 오세훈 시장도 그만둔 것 같은데, 그 도리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걱정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중도 탈락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그 덜 우려스러운 분들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덜 우려스러운 분들만 남아 있다. 김용호 기자가 입을 그냥 물고 계시는데. 그 이제 물론 이제 초반이고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습니다만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각 정당에서 이 게임이 시작되면 경주가 시작되면은 좀 양상이 좀 달라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민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홍익표 기자의 민주당 시점 사심 브리핑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요. 이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면. 예. 제가 여기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저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네. 자, 홍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전 대표 벌써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바로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쟁할 당시인 2021년 이재명이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요. 이번에는 K 이니셔티브를 갖고 다시 도전에 나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후보와 같이 경쟁할 텐데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우세하게 그리고 유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홍 기자께서 이 슬로건 언급을 해주셨는데 2021년에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선거할 당시에 그때는 이재명이 합니다가 슬로건이었어요. 예. 근데 이재명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뉘앙스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답답함이 뭐였냐면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고구마, 네. 또 이재명 후보를 사이다, 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과 단점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장점은 굉장히 신중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각 이해 그 계층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국가 지도자였는데 그러나 그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면서 도리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일을 좀 처리하고 추진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원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구호가 나왔는데 그 3년 동안 너무 과감한 지도자. 아, 네.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도 넘어서서 해버린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을. 그래서 결국은 탄핵까지 당하고.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실력과 경험 그리고 신중함과 어떤 이 전후 사정, 앞뒤 맥락까지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노련하고 경험 있는 지도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김 기자는 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 이름 넣은 이 슬로건 내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이재명 그 대표는 이제 거의 이제 그 후보로 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 네. 저는 그 이재명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를 하는 동안에 민주당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심리적인 전체주의 분위기예요. 심리적인 전체주의. 예. 그러니까 외형은 그냥 민주정당입니다만은 이재명 당대표 했을 때 보면은 사실 뭐 국회도 방탄 국회가 됐고 그 이재명 그 당대표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쪼개기 국회를 했었고 그리고 당원 당규도 바꿨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원하는 대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민주당은 경선을 지난번 대선 경선 룰을 또 바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경선 룰로 해도 아마 이재명 그 당대표가 그 대통령 후보가 될 게 거의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못 믿어서 그런지 그 당심을 더 50%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또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야 이재명 그 당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계엄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심리적으로는 민주당 내부는 거의 전체주의 분위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거의 다 차단됐었잖아요. 그리고 공천할 때 보니까 그때 그 비명계는 거의 뭐 행사를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위험하고 불안한 후보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자꾸 부각시키는 게 오히려 글쎄요 좀 마이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쎄 이게 뭐 제가 조금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우선 뭐 밖에서 뭐 일극 체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독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같이 일해보면 열에 7번은 제 의견을 들었어요. 예, 한 2-3번 정도 본인이 꼭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하십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반대 의견을 낼 때도 잘 들으세요. 그다음에 쭉 들어보고 그 몇 번은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그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본인의 입장을 철회하고 바꾼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한테 막 이렇게 그 뭐 억지 부리고 떼쓰고 이러면 안 되는데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이게 왜 그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당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차분히 설명하면 상당히 들어주시더라고요. 잘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무슨 독주한다, 뭐 그다음에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접촉하지 않은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이미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 하면서 약간 이 뭐랄까 밀어붙이기 시작 행정력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외부에서 봐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정당 대표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행정기관하고 정당의 대표는 많이 다른 걸 본인도 느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대표 물러나면서 많은 걸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저는 정당 대표 3년의 생활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좋은 결과가 돼서 대통령 되면 훨씬 더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밖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독선과 독주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어떤 이미지 선거라기보다는
이재명의 실력, 그다음에 경험, 그다음에 성과로 평가를 받고 싶다. 본인이 성남시장의 성과로 경기지사가 됐고 성남시장과 경기지사의 경험 때문에 그다음에 성과 때문에 지금의 유력 대선 후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뭐 어떤 오만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을 했고 그 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만 받으면 그 국민이 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주변 그러니까 정당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 또 뭐 친구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사실 지난 대선 이후에 계속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당대표 그 강대강 그 계속 그 갈등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엄청난 경쟁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너무 그 두 정치인이 좀 극단적이다. 그래서 동시 퇴장해 주는 게 좋겠다. 정치권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깊이 새겨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또 헌법재판소의 그 어떤 판결을 보더라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 그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이제 탄핵이 인용됐습니다만은 민주당에 대한 그 비판, 그 헌재 판결 읽어보면 그런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입법 폭주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 강대강 이런 그 양극단의 정치를 좀 넘어서고 극복하려면 그 이재명 당대표도 분명히 좀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게 아마 말진 기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슬로건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예전 역대 대선 슬로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기억에 남는 이건 참 잘 만들었다 싶은 이런 슬로건 뭐가 있는지 일단 홍 기자 먼저 어떤 슬로건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두 가지 갖고 사실은 고민했어요. 두 가지. 예, 하나는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보통 사람의 시대,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 이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본인이 군 출신의 쿠데타에 가담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바꾸는 거였기 때문에 이미지를. 그러나 역시 최고의 슬로건은 저는 준비된 대통령, 경제를 살리겠다. 이게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슬로건이 제일 좋았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슬로건을 통해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또는 강점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연세가 고령화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령의 대통령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나이 든 대통령, 그다음에 그 자칫 노쇠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준비된 대통령으로 이미지를 바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진짜 잘 준비된 슬로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게 그 당시에 IMF 경제 위기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뭐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가슴 아프고 굉장히 좀 한이 맺혀 있는 그 기억 중에 하나인데 준비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 이 메시지만큼 그 분위기, 시대에 맞는 메시지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명우 기자께서는 어떤 슬로건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캠프에 또 가담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담이 좀 이상하네. 참가라고 하세요. 참여? 그렇네요. 가담이라고 무슨 범죄 집단도 아닌데. 네, 손을 담갔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캠프에 오랫동안 참여를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네. 그때 우리 그 슬로건이 좀 생각이 나네요. 아무래도 그때 그 슬로건은 일하겠습니다. 이명박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은 누구나 하는 건데 슬로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좀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 당시의 어떤 시대 정신, 그 다음에 그 후보의 이미지하고 또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실 바로 직전 정부가 이제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근데 그때 경포대니 뭐니 해가지고 주로 이제 또 많은 민주화 운동권 세력들이 이제 청와대에도 많이 들어갔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일을 해본 경험은 없는데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사회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 시행착오가 많았죠. 부동산 정책도 어려웠고 경제도 안 좋았고 그래서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명박 당시 후보는
기업가 출신이고 많은 그 일한 경험이 있고 특히 서울시장 할 때 뭐 이제 청계천 보건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버스 중앙 차선제라든지 그러니까 일로서 성공했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겠습니다. 이명박 이런 어떤 슬로건을 만들게 됐죠. 아니 이 슬로건 만들 당시 직접 참여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때 뭐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한 그 어떤 홍보 전문가, 뭐 기획사 전문가들이 많이 모였었고, 뭐 시내 모처 그 호텔에서 계속 그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주로 정책 관련된 정책 그 공약을 만드는 팀의 어떤 그 간사 역할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어떤 홍보 회의에 참석해라 그런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여러 차례 제가 들어갔었죠. 제 의견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때 저는 뭐 이 슬로건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하고도 좀 맞아 떨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캠프가 성공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을 만드셨죠. 됐죠. 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이 슬로건은 시대 정신을 담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는 뭐 제로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동의를 할 것 같은데 두 선임 기자께서 노하우를 담아서 내가 만약 대선 후보라면 국민의 마음을 울리는 여운을 남기는 슬로건 나라면 이렇게 만들겠다.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슬로건 제작에 참여하신 김영우 기자 슬로건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이 화제 드라마잖아요. 예,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원래 이게 이제 제주도 방언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말이래요. 맞습니다. 폭삭 소가수다가. 그래서 그 제주도 방언 그대로 국민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사실 지금 정치권은 너무 헤매고 있고 정말 국민들 어렵게 하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래도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뭐 탄핵이 일어나고 이래도 또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거 보면 역시 국민 여러분들이 늘 수고를 해주시는 덕분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국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내고 싶어요. 뭐 정치 슬로건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보다는 일단 그런 의미를 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게 제주도 방언이 아니라면 말 그대로 폭삭 속았다. 네. 누구한테 속았나요? 우리는 속았다. 정치권에 속았다. 정치권에 속았다. 이게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그 실망을 하고 또 혹자는 또 이재명 또 후보 민주당한테 또 실망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속았다. 하지만 이게 어떤 개인 정치인에 대한 어떤 분노 이것을 좀 넘어서서 이제는 좀 시대를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의 많은 문제점을 좀 극복해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속았지만은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갑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속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는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라는 게 좀 어떻겠나 싶네요. 네, 김영우 기자께서는 이제 슬로건으로 국민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정치권에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속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생 많이 하셨다. 이 정치권이 이렇게 조금 어수선하고 제정신을 못 차려도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정치가 제대로 그래도 굴러갈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자, 홍영표 기자께서는 슬로건 어떤 걸로 하실까요? 예,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대통령 그리고 우리 모두의 대통령.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은 지금 국민들 개개인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의 삶을 알아주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 20대는 20대대로 또 50대, 60대 또 70세 이상 다 각각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누구는 취업, 그 젊은 세대는 취업 때문에 또 그 50대, 60대는 주거나 40, 50대는 주거 문제, 또 아이들 교육 문제, 또 70세 이상 되면
뭐랄까 어떤 삶의 불안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다 은퇴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인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의 대통령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모두의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워낙 분열돼 있고 지금 대립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사회가 통합될 때에는 패배한 쪽에서 인정하고 그 패배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 대통령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특정 계파 또는 특정 정치 집단의 대통령이 아니라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 모두의 대통령, 우리가 국회의원들 선거 치고 나면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저를 찍어주신 분 그리고 저를 찍어주지 않으신 분들도 귀담아 듣고 일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빈말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그 정당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우리 그 선거에 참여했던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존중할 만한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 선임 기자 두 분 역할 톡톡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다시 판도라에서 뵙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판도라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